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러게요. 건강 진짜 비도 조심하셔야 왔다가. 네. 갑자기 더웠다가. 네. 습도에 강해요? 습도에 저는 더위에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 부러워요. 습도에 약하시구나. 그러니까 더위에는 강한데 습기에는 처참하게 굴복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시는군요. 쓰러지기도 하고 완전히 그 우울감. 그리고 이 습한 날씨. 당장 7월이 좀 걱정이 차라리 돼요. 쨍하고 사막은 좋죠. 건조하니까. 네. 제습기를 사셔야겠네요. 있긴 한데 이제 그 집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실내는 막 에어컨 틀고 하면 전체적으로 되는데 밖에 걸어 나갔을 때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찜통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느낌에 아주 주의하시군요. 그렇죠. 습한 시작이네요. 근데 7월에 시작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네. 비 찔끔해서 더 더워요. 이러셨습니다. 우리 도우킴님 시애틀 가면 못 사. 요쪽 날 못 가요. 근데 오히려 그 LA, 뭐 롱비치 그런 쪽 라인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거긴 건조하잖아요. 네, 그쪽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쪽 라인은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한데. 삐까뻔쩍님 태국 죽습니다. 태국 동남아 죽죠. 쪽 싹 죽어요. 태국 죽죠. 태국 동남아는 반드시 건기에 가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권 의원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습기에도 약한데도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습기의 쥐약이어도 정철진 평론가를 사랑하는 권 의원님. 자, 지금 계속 나옵니다. 타이완 계속 나옵니다. 타이베이 두 번이나 계셨네. 네. 그러니까 금전아님 어제 습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네. 저는 그다지 더위나 습기에는 네. 그다지. 자, 그럼 제가 약한 날씨는 환절기예요. 봄 될 때, 봄 될 때, 겨울 될 때 말고 봄 될 때, 따뜻해질 때 그 날씨에 제일 약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죽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죽어요. 무조건 택시만 계속 타고 다닙니다. 출장 갔을 때도. 권유한 의원님, 정철진 선생님,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우리 리석영님, 호주는 좋았던 것 같은데. 호주도 습한가요? 호주가 많이 안 습할 것 같은데. 호주는 이게 기후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막 기후도 있고 그냥. 저도 기자 시절에 출장을 한 열흘간 갔었었는데. 정철진 평론가의 세계의 여행 하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인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겠군요. 유상증자 공포 그리고 전쟁 장기화. 저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 일단 13년 만에 인하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우리가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지난주에 맞아요. 했었고 그때 왜냐면 그 전 주말에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큐레이션에서도 소개했는데 그만큼 반가운 소식이죠. 결국 됐습니다. 13년 만에. 그렇습니다. 농심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7월 1일부로 두 가지 품목인데요. 신라면하고 새우깡 50원 그리고 100원. 이게 퍼센트로 보면은 4.5%,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면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었고요. 그 13년 만입니다. 이걸 왜 자꾸만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공산품이라는 게 한번 가격을 올리면 그걸 다시 끌어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13년 전에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 시절에 그때도 라면 값을 끌어내렸었고요. 맞아요. 그 시절의 상황도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다는 명분으로 끌어내렸었거든요. 그 이후로 마치 그 데자뷰처럼 또 뒤에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격을 내리게 됐었고, 자, 이게 굉장히 좀 핵심입니다. 라면이라는 게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올라간 가격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뉴스로 이 라면값 인하 확정 뉴스를 다뤄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그 로직을 썼을지가 추경호 부총리여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 멤버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렇죠. 자, 농심이 다음 달부터 약 한 5%, 6%. 맞아요. 삼양이나 오뚜기도 결국 동참하겠죠. 근데 이번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양 오뚜기도. 열흘 전에 정부가 운을 띄웠을 때만 해도 밀가루값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부재료
다 생각하면 비싼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반발이 좀 거셌는데 네. 왜 100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라면 업계가 100기를 든 거라 거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못 내린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네. 실은 국제 밀 가격은 작년 7월, 6, 7월 대비 거의 한 40%, 45%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물 가격은 폭락한 게 많은데 이제 우리가 밀을 이 좀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이제 소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투자 용어에서도 이제 소맥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맥이 약간 좀 묘한 게 소맥을 그대로 라면, 소맥을 그대로 빵을 못 만듭니다. 네. 그거를 빻아야 되는 소맥 분을 만들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분 회사가 있는데 이 재분 회사들이 가격을 안 내린다. 그러니까 라면 업체들은 백날 국제 밀 가격, 국제 소맥 가격 내려봐야 뭐 하느냐.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 소맥 분, 밀가루 가루는 가격이 그대로였다. 그거 이유. 게다가 그새 요즘에 뭐 인건비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아니냐. 또 하나 물류비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지 않느냐 하고 2010년 때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국제 밀 가격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제 당시에 핑계 아닌 이제 명분을 댔잖아요. 근데 지금 왜 100기를 들었는가? 이게 마치 2010년과 똑같은 방법 같은데 똑같은 건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재분사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뭐 대한제분, 뭐 사조, 동아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정부가 바로 여기도 또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재분회사들은 가격을 안 내리느냐? 국제 밀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여기 딴 게 안 들어가니까. 소맥분, 그러니까 너 밀가루 가루 가격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7개의 재분회사, 즉 밀가루를 사서 그 빻는 회사들이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업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명분 하나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 소맥분, 그러니까 이 재분 회사들이 가격 안 내려서 라면값 못 내려야 했는데 정부가 이쪽을 또 압박해가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자 밀가루 가격 내려졌으니까 니들도 내려야겠지. 맞아, 이렇게 핑계가 없지 않냐. 근데 이게 거의 2010년에도 똑같은 루트로 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라면 업계도 더 이상의 뭐 할 말이 없죠. 국제 밀가루 반토막 났지. 이제 밀가루 가루, 소맥 분 가격도 떨어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100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직접 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돌려치기를 한 건데 핑계를 댄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같이 한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타쌍피인 거네요. 밀가루 소맥분 가격 잡고 라면 가격 잡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재분업계랑 라면이 세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재분과의 세트는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과자, 빵 같은 거. 그쪽도 그러면 또 압박이 이번에 또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지금 파괴자님이 빵값도 내려라 해주셨고 또 짜장면 짬뽕값도 내려라. 즉 이게 어떤 이제 논리가 또 성립이 되냐면 이제 재분, 그러니까 소맥분, 밀가루 가루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지영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 들어간 것들도 또 올렸던 그런 데 중에 올렸던 데들의 명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 국제 밀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렸던 데들은 다 끌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1차 타격이 이제 제빵입니다. 빵에도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스마일님도 빵값 너무 비싸요. 하고 이사님도 밀가루값 1년 전 대비 50% 떨어졌고 작년 말 대비 20% 떨어졌으면 라면값 내리는 건 당연한 거다. 자, 빵은 1바따로 내려야 된다는 1바따 소위 JH1님이 있는데 요즘 근데 빵값이 좀 너무 비싸긴 비싸요. 너무 비싸죠. 그런데 2010년과 데칼코마니라고 했잖아요. 2010년에도 라면, 그러니까 처음에 재분업체 치고 라면 치고 제빵 제과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빵 하면은 뭐 특정 업체긴 하지만 그때 내렸으니까 SPC 파리바게뜨잖아요. 2010년에 SPC 그룹도 가격 빵값 인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소위 말하는 재분 가격 떨어뜨리고 빵값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지금 조심스럽게 제빵 또 제과 까지도 왜냐면 한 묶음이잖아요. 밀가루 쓰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초국님은 비트코인도 내려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 제과 제빵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밀가루가 들어가는 밀가루가 주 맞아요. 재료인 예, 예. 모든 업계는 예. 지금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고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총선이 있고요. 대선 국면이 있잖아요. 근데 대선 국면은 이게 어떤 특정 후보자의 크게 보면 네. 인기 투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대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데 너 뭐 다 해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라면 막 올리고 그때 치킨값 올리고 막 미어 터지죠 그 네. 직전에. 근데 네. 총선은 이게 다릅니다. 총선은 큰 틀에서 그 행정부가 2년간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당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하게 물가를 잡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고 오늘은 살짝 다룰래다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인데 부동산 규제 같은 거는 또 풀어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좀 조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물가에 만드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에버글로우님이 슈거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맞아요. 지금 설탕은 뭐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설탕 핑계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설탕이냐. 게다가 지금 원유 가격은 또 올려줄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유 핑계를 대고 네. 제빵 제과는 또 맞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유는 기름 말고요. 흰 소죠. 작년에 올렸고 이번에 또 올릴 겁니다. 근데 네. 원유값 지금 안 올라갔는데 우유 단가를 못 올리게 하고 있다는 게 또 유제품 업체들의 또 그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제과 제빵으로 가격 인하가 가냐 안 가냐가 이제 우리의 다음 포커스의 그렇죠. 이제 핵심이다. 네, 만약에 소맥분은 떨어졌는데 설탕과 우유가 그대로라면 제과제빵은 어떻게 될지. 김순호님이 설탕은 다음 달부터 15% 오른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설탕이 아주 요즘에 강합니다. 요즘에 난리예요, 난리 요즘에. 맞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 이게 좀 어려웠어요. 유상증자 공포. 네. 이달 들어서 지난달보다 유상증자로 조달하려는 자금의 규모가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유상증자 하면 정철진의 돈 시간에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돈 시간에도 다뤄야 되지만 이게 약간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민낯, 현주소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광 시간에도 네. 이걸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뭐뭐의 공포에 있을 때 물적 분할의 공포 이런 거 혹시 생각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한다. 기업을 쪼개가지고. 근데 기업을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느냐? 핵심 사업군을 쪼갠 다음에 했었어요. 요 회사를 새롭게 상장을 하면 남아있는 맞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특히 오너 입장에서는 새로 하나가 종종 상도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러나 기존에 분할 전에 알짜를 갖고 있었던 여기에 주주들은 그냥 바보 되는. 바보들. 그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많이 다뤘었고 그러면 안 된다 했었고 막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물적 분할을 안 된다 해서 진짜 물적 분할이 이제 좀 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두 개 인적 분할이 있긴 했지만 인적 분할은 그나마 이 나름 뭐 크게 주가가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 있는 채로 두 개를 쪼갠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분할에 대한 공포가 점점 잦아드는가 했는데 최근 특히 6월 들어서 또 다른 공포가 생긴 게 이 유상증자의 공포. 네. 6월 한 달 동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유상증자 규모가 2조 2,083억. 이게 지난달 대비는 10배입니다. 네, 2천억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조 단위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은 CJ CGV가 1조 200억, SK 이노베이션이 1조 1,700억.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이 대기업들, 재벌 그룹들이 나서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한 그룹들은 지금 처참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의 공포. 또 이거를 왜 이렇게 두냐면 이게 자칫 두면 또 얘도 막 기다렸다는 지금 유상증자
러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루고 이걸 빨리 우리 금감원 금융위에서도 캐치를 해서 물론 이제 유상증자 하는 거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뭐 기업 그렇죠. 마음이겠지만은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진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키님이 이러셨어요. 회사들이 돈이 없나 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무상증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이 어디에 쓰려는 목적이냐 그거에 따라 네. 좀 괜찮은 유상증자가 있고 별로 그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싶거든요. 근데 지금의 유상증자는 괜찮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유상증자를 우리가 그 쉬운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쉬운 용어는 아니죠. 증자, 자본금을 늘린다. 늘린다. 근데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네. 유상은 대가를 치르고 늘린다. 무상은 그냥 그냥 늘린다가 늘린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딱 들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은행에 가서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아니면 회사채를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하고 거. 네. 그 외에 이제 뭐 전환 우선주라든가 CBBW라든가 테크닉을 부리는 네, 식으로 네, 해서 돈을 끌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증자 중에 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다. 짧게 설명은 이런 건데 네. 유상증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수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자본금이 있었죠. 네. 근데 자본금을 늘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주식수가 늘어야죠. 늘어나죠. 네. 근데 항상 우리가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주식도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이걸 이제 주가 희석, 네. 예, 주식 희석 효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우리가 높이 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게 있는 주식을 빼서다 태워버리니까 네. 부족해지니까 주가가 네, 오르는 건데 네. 이렇게 증자를 해버리면 실은 큰 틀에서는 이 희석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치가 창출된 게 아닌데 네. 그냥 장부상으로만 주식 수가 또 늘려놓은 늘어난 거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애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애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싸게 사는 거니까. 싸게 사고요. 네. 그렇죠. 싸게 사고 자기도 새롭게 주주가 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이미 떨어진 주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은 뭐 나쁠 게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뭐 나는 뭐 그렇죠. 왜? 시가총액은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네. 돈이 더 생긴 거기 때문에 기업은 주가가 오르든 말든 그거는 이제 오너와 그 경영진의 마음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뭐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유상 증자에 한 발 더 들어가면 증자에 이제 테크닉 그게 이제 지영 기자가 물어봤던 건데 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기업이 있어요. 막 커가요. 막 물건이 날개도치듯이 팔려. 막 성장성이 엄청나. 근데 돈이 없네. 그럴 때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규 사업에 막 공장 막 투자를 해. 네. 그럴 때 돈 필요해서 유상증자 한 거. 네. 또 하나. 저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M&A를 해야 돼. 그것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 근데 돈이 막 좀 부족해. 뭐 M&A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네. 요 정도의 사업이면 실은 이때는 시장이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해줍니다. 네. 이거는 주식 수가 늘어나서 희석은 됐지만 이건 오케이야. 네. 왜? 얘는 성장성이 더 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가가 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또 CJ, CGV 정말 뭐 CJ 그룹, SK 그룹 아니겠습니까? 얘는 이 친구들이 했던 지금 조 단위의 자본 끌어서 한 짓은 채무 상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으는데 돈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그렇죠. 일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 주가가 뭐 막 몇 %씩 7, 8%씩 폭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네, 일반 공모 네, 유상증자.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도 네. 아셔야 돼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나마 쳐줍니다. 왜냐하면 콕 집어서 당신이 투자자로 모십니다. 하고 이 주식 여기 있고 돈 주세요라고 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에다 던지지 않겠죠. 자기도 나름 갖고 있다가 네. 주가가 오를 때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또 그래도 덜하다. 그렇죠, 주가 충격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일반 공모예요. 공모잖아요. 일반 공모에 시장에다 해버리니까 이거는 바로 던지죠. 그러니까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존 주주에게는 충격 같은 이야기였었고요. 앞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상증자는 크게 보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무상증자 뭐 옛날 과거의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해 볼 텐데 이런 거는 하는 이유가 유통수가 너무 부족해. 네. 네, 하고 무상으로 네. 증자를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막 폭주해. 이제 그럴 때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상증자의 공포는 다 이런 그룹들이 그 채무 상황.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좀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방송용은 아니지만 아리까리. 약간 좀 까리하다 이런 표현. 그리고 안 해. 회사채 발행 어려워요 지금 자본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다 해가지고 지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런. 맞습니다. 우리 강민승님 무슨 유상증자를 조 단위로 하냐. 예, 맞습니다. 예, 회사들 배만 불리우는 그런 거고요. 강민승 대기업 미든 개미들 쇼크 네. 망할에서 망하게도 예, 피 빨아먹는 기업들입니다. 핵마음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이 참 이게 참 그렇구나. 예, 이게 유상증자 공포입니다. 이것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이것도 물적 분할보다는 약간 좀 명분이 있겠죠. 기업인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거기 그 오너들이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봉 보시면은 특히 CJ그룹 같은데 예, 이전 회장 연봉 킹입니다. 본인이. 그럴 때 만약에 진짜 회사가 빚 갚느라고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봉을 줄여야죠. 오너 입장에서 그 한 푼 두 푼이라도 그렇죠. 줄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투자자들도 야 이만큼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네. 재정 건전성을 위한 거네. 주가 좀 떨어졌어도 그래 나는 이 기업 성장성을 본다 이러죠. 본인들은 막 수백억씩 연봉 받고도 이게 좀 채무 상환하려고 유상증자해요. 주식 좀 더 찍어내서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이게 참 신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장부상으로만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에버글론이 모럴 해저인데 모럴 해저도 아닌데 모럴 해저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기존 주주만 나쁜 거네요. 개미 피 빨아먹는 거네요. 맞습니다. 적자 메꾸는 용도군요. 예. 다 그러네요. 예. 네.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쉬워요. 이 건이 아니라 별건이어가지고 별건이 제가 말하고 싶은 기업들 많은데 이거 전통적으로 디모 그룹도 뭐 할 때마다 유상증자 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을 다 그냥 닭줬던 이 개 말이 만드는. 딱 맞아요. 네. 밥김님. 주주에게 공짜로 돈 빌리기.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못 됐네요. 맞아요. 이러니 코리아 디스트가 안 없어지죠.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뭐 할 때마다 막아야 돼. 물적 분할할 때 막 피 보고 개인들 괴로워하고 막 밤마다 소주 먹고 막 그것도 다 우리가 막 해가지고 해서 이제 물적 분할 못하게 이제 그나마 못하게 했죠. 또 유상증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그러면 또 해야 돼요. 소주 근데 항상 먹고 해야 피해자는 되겠네요. 앞부분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유상증자 했던 이런 우리가 지금 언급한 기업들 네. 이 주가가 거의 다 급락했죠? 네, 맞습니다. 네. 다 주가가 급락했었어요. 근데 약간 다른 게 한화오션, 이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잖아요. 이제 여기는 한화그룹이 유상증자들 쭉쭉쭉 해가지고 대우조선해상 2조의 인수를 한 다음에 그 한화오션이 한 1,500억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한화오션 주가를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거기 3자 배정을 했고 3자 배정이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은 지금 그 1,000억 주식 받아가지고 팔겠습니까? 산업은행은 이제 계속 꿍꿍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또 시장이 같은 유상증자라고 해도 오케이 또 이제 앞으로 조선업 좋아 성장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앞서 말한 CJC앱이나 SK이노베이션은 진짜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엄청 잘못한 일을 하는 거죠. 네. 반성하십시오. 네. 네. 자, 세 번째. 은행만이 증자하면 기업 오너 교체해라. 근데 또 이게 선의의 증자에 있습니다. 유상증자. 막 투자해야 되는. 근데 그럴 때는 시장이 귀신같이 압니다.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 뭔가 꼼수를 쓰거나 잔머리를 쓰면 그게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이게 과거와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뭐 CJ그룹, SK그룹 그 오너분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딴 일로 아마 어떤 뭐 좋은 일, 멋진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CJ, CGV,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동을 하고선 저렇게 좀 멋있는 착한 척한다고? 척이야 이렇게 맞습니다. 하겠죠. 네. 자, 착한 척은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네. 착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쟁 장기화 물음표. 이게 러시아 용병 반란 속보일 텐데. 맞아요.
이게 뭐 어쨌든 마무리된 거 아니었습니까? 마무리도 됐는데 이거 돈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야 네. 되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이게 있을까요? 이제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짝 맛배기로 네네네. 제가 세 번째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용병 네. 그룹, 용병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거의 이제 대표 용병 기업이 미국의 블랙워터인가? 네, 블랙워터라고 여기는 뭐 난다긴다 하는 난다긴다. 이제 하는 이제 전사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난다긴다 하는 뭐라고 그래 스나이퍼? 스나이퍼라고 해야 그것도 되나? 아니고 그러니까 난다긴다 하는 싸움꾼? 전쟁꾼? 전쟁꾼? 네, 전쟁꾼들이 전쟁 싸움꾼? 블랙워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공교육, 사교육이 비교했을 때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의 인성 뭐 그런 가르침 말고 가르친다 해서 좀 잘 가르친다 하면 이제 뭐 고액 연봉을 받고 네, 막 네, 사교육으로 네, 스카웃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용병 기업에는 아. 오히려 더 실력 있는 스카웃 되는군요. 전쟁꾼들이 이제 가죠. 여기 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슈는 이제 미국의 이 블랙워터가 아니라 러시아에도 이런 용병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그너 그룹이라는 곳이고요. 람보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회사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바그너 그룹에 지금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이제 네. 사람의 반란 이슈, 여러분이 정치적인 거 많이 알죠. 하고 네. 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그 특수부대 네. 중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들이 이제 음. 가서 여기 이제 가서 이제 큰 돈을 받고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잘 됐어요.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했고 뭐 그 누구야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들어갔고 이제 일단락이 된 것처럼은 보이나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라는 네. 사람, 네.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결국 푸틴은 프리고진을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어떤 칼럼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마키아벨리의 그 한 구절을 푸틴은 생각하고 있을 거래요. 복수는 네. 복수를 당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잔인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며 네. 프리고진을 망명시켜주는 척했지만 이제 이미 가동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칼럼에서. 제가 이 이슈를 왜 꺼내든 게 네. 내년이 되면은요. 러시아도 대선 정국으로 네. 들어가게 되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내년 언젠가로 끌든 말든 뭐든 러시아에게 최고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예. 뭐 기존에 뭐 푸틴이 뭐 부정선거에서 됐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통할 거예요. 푸틴도 이번에 큰 전쟁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자기의 대선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푸틴이 입장에서. 근데 푸틴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1991년 고르바초프가 아웃됐죠. 네. 그게 보리스 옐친 들어오고 네. 93년 보리스 옐친 아웃되면서 푸틴 네. 쳐들어오고 했을 때 앞에 수장들이 힘을 잃을 때 어떻게 처참하게 나가 떨어지냐를 잘 알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그너 그룹의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막 그 러시아 사람들도 오히려 그 프리고진을 국민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을 본 푸틴은 더 뭘 생각하겠습니까? 잔혹해지겠군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그 프리고진에 대한 복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의 점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요 재료를 어찌됐건 러시아에 가장 유리하게 끌어가야 되는 뭔가를 꾸밀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결국 경제 이슈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오늘의 그겁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뭐 에너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폭등을 이미 겪었잖아요, 예. 작년에.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해야 보는 됩니까? 포인트도 그거고 이제 네. 돈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야 되는 네. 게 바로 그 대목인데 그 전에 이제 보면 서영찬님이 내 요리사인 줄 알았더니 내 발목을 무는 사냥개였다. 그렇죠. 프리고진이 둘이 정말 맞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해결사. 네. 예, 푸틴은 해결사입니다. 요리사란 표현도 있지만 해결사 맞아요. 예. 그 굳은 일을 다 해줬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에버글로우님은 한 면만 본 거다. 다른 면에서 태평하다. 맞습니다.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푸틴이 이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얼마 시간이 없다. 대선까지.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를 잘 보시면은 러시아의 재정 수입의 거의 90%, 80% 이상 90%는 원자재, 네. 원유, 천연가스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돌아보면 최근 1년간 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 킹달러, 갓달러 막 다 평가절하됐을 때 루블하면 오히려 네. 이 평가 절상이 됐던 네, 네. 이유가 유가 폭등, 천연가스 가격 폭등 때문에 러시아 국가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을 한 건데 지금 다시 유가가 폭락했죠. 급락했죠. 천연가스 완전히 폭락했죠. 원자재 중에서 밀가루 앞서 말한 것처럼 다 폭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좀 더 지나가게 되면 러시아는 또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유가 하락만 시키면 러시아는 잡아요. 그렇죠. 예, 예. 유가와 러시아가 동질체라고 봅니다. 유가가 짱짱하게 버티면 러시아 끝까지 버팁니다. 유가를 죽이면 러시아가 죽는 건데 지금 하여간 뭐 미국이 어떤 우회적인 거였는지 뭘 해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힘든 대목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더 가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푸틴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유가랑 이 원자재 가격이 푸틴발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된다. 도킴님 맞습니다. 유가를 떨어뜨리면 러시아는 그냥 아웃되고요. 과거 러시아가 막 디폴트 나고 파산했을 때가 다 유가 폭락 시기였다는 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이때 왜 프리고진 러시아냐. 지금 잠잠하고 딱 좋은데 여기서 유가가 다시 들썩이면 우리 많이 연습했죠. 또 물가가 뛸 수 있죠. 오르고 물가가 뛰면 또 연준이 물가 잡으러 긴축을 하죠. 가고 이러면 이제 자산 가격은 급락하고 그거의 시작점이다. 오늘은 이때 여기까지만 광시간에서는 끝나지 않는 이 개미지옥이군요. 예. 러시아 그리고 전쟁. 이제 러시아발 만약에 유가라든가 뭐 등등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돈 시간으로. 네. 그러나 전 좀 수상했다. 프리고진이 왜 이 시점에서 등장을 했냐.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그게 정말 보려고. 큰 그림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돈 시간에 이 안전자산 쏠림 현상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내일 모레 돈 시간에 돈 다시 시간에 한번 다시 해보죠.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맞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